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이 노래를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뭔가 희망이 생겨. 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우리 윤민석 작곡가님의 신곡입니다. 신곡. 자, 가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9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선난 섭녀가 나와 계십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요즘 연극 안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 망치는구나. 이거 네.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네. 세계 경제가 완전 대공황에 네. 올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자, 다음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오늘도 뭘 가져오셨어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우리가 마루타다. 초콜릿? 네. 초콜릿은 좀 만드는 방법 좀 살짝 가르쳐 줘봐요. 그냥 초콜릿 녹여서. 초콜릿을 녹여서. 근데 네. 초콜릿이라는 게 약간 좀 양초 성분 뭐 그런 비슷한 게 들어가야 되죠. 굳으려면. 그렇진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네, 그냥 고형이 되죠. 아, 그렇구나. 네. 요즘에 뭐 카카오 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다크 초콜릿 위주로. 네, 네. 그게 진짜 퍼센트 높은 거 많이 먹으면요, 약간 환각 증상 와요. 네. 그렇죠. 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볼메 임진이 안녕하세요. 불매 임지입니다. 드디어 핑크색을 벗어났어요. 오늘의 컨셉 뭐예요? 검은 가죽 잠바, 가죽 점퍼. 가죽은 비싸서 레자를 입었는데 그렇구나. 근데 진짜 레자가 진짜 같아. 네. 멋있어요. 네, 그렇군요. 핑크색이랑 잘 어울립니다. 네, 핑크 때문에 또 술집 가서 또 혼났어요. 진짜? 네. 왜? 아니 그냥 또 왜 핑크 입었냐고. 네. 이건 뭐 진짜 세상 웃기잖아요. 네. 지금 우리들 앞에도 지금 핑크색 음료가 놓여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또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사실 이거는 다룰 수도 있는 이슈인데 일반 시사에서 다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성이 예를 들면 준법 감시라고 만들어서 이재용의 죄를 한번 피해 보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듣도 보도 못한 특권이죠, 이 자체가. 네. 그 이야기는 뭐 대충 뭐 설명 좀 해주시죠. 뭐 혹시 좀 묻힐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뭐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소식입니다. 2008년에도 이건희 떡값 검사 엑스파일 사건 재판 때 그때도 뭐 사제 출연이니 뭐 경영일선 후퇴니 해서 대국민 쇼를 통해서 여론의 비판과 뭐 법원의 실형 판결을 피해갔는데 이번에도 유사하게 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 공약 뭐 이런 쇼를 통해서 재판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슈고요. 4월 15일 날 투표하실 때 꼭 이런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관련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슈. 지금 진해가 벚꽃이 만발했나 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온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 4월마다 진해 벚꽃 축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진해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 해서 매년 400만 이상이 온대요. 근데 진해는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그래도 오려는 사람들이 좀 안 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다들 좀 사람 몰리는 곳은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야, 이게 진짜 나라가 무슨 난립니까 이게. 꽃도 마음대로 보러 못 가고. 진해 가보신 분?
저는 가봤습니다. 좋죠. 네, 거의 왕복곳이어가지고 굉장히 어. 탐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끼케 가봐야 그 저기 여의도 윤중로 거기도 멋있어요. 멋있기는 명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우리 고향에 농촌진흥원이라고 아, 네. 그 무슨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정원 전체가 벚꽃으로 돼가지고 봄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모였던 기억이 나는데 벚꽃이 뭐 일본 뭐 사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설의 주장에 의하면 벚꽃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이슈 아닌 이슈는 쿠팡맨이 새벽 배송하다가 사망한 사건. 근데 이것도 또 코로나랑 연관이 있어요. 네네. 요즘에 밖을 잘 못 나가고 하니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물량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쿠팡에서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쿠팡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새벽 배송을 하시다가 그 심장마비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좀 많이 안타깝고 근데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조직이 다른 그 택배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네, 운영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지적을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택배 회사들에 소속이 된 택배 노동자분들은 되게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시는데 이 쿠팡 같은 곳에서는 직원이래요. 직원인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고 회사 측에서는 뭐 그 어떻게 이제 근로 잘 하고 그다음에 역량이 되면은 2년 후에는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약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회사를 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막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뭐 쌀이라든가 생수라든가 해서 굉장히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또 배송하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특히나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곳을 또 물건을 옮기실 때 너무 많이 힘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격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칠 때 그 보통은 물건 건수당 단가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그 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월급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자분들이 그 적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노동 강도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는 않고 네.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게 지금 대세처럼 네, 된가 네. 봐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진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사를 오면서 그 지하실은 계단 진짜 살짝만 내려가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먹는 생수 이렇게 물통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이도 연세도 꽤 있으세요. 근데 이사 왔잖아요. 여기는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럼 이제 이게 그 물통을 쥐고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돈을 좀 더 드리는 걸로. 아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네네. 그냥 그걸 더 드린다고 제가 망하는 상황도 아닌데 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만 원도 되지도 않는데 한꺼번에 한 번 오실 때 네, 네. 돈을 좀 더 드리는 걸로라도 이렇게 성의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왜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요 타이보 네. 요거 그 예전에 출연했던 패널들한테 몇 분 그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적 있어요. 근데 마차님 같은 경우에 고향 빌라의 5층인데 10박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좀 양식이 있거나 이렇게 또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감안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배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새벽 배송이라든가 총알 배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비인간적인 노동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경쟁을 굉장히 가속화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아이템이고 영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사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또 대세화가 됐다고 하면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그 바탕이 무한 네. 경쟁을 시켜가지고 네, 네.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죽어 이런 네, 시스템이라면 네. 잘못된 거다. 맞아요. 최소한의 기본은 갖추고 가자 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안타까운 일이고 예. 댓글 중에 보니까 네. 그 뭐 기본적으로 뭐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인간적으로 물은 각자 알아서 사 먹자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같은 뭐 우리가 무조건 편리하다고 이용만 할 생각보다는 같은 동료니까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같이 짐을 나눠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힘냅시다. 네. 뭐 세상은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살아볼 만한 곳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 비관적으로 보면 정말 살기 싫거든요.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 어차피 죽을 건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열심히 살 필요 있냐 하는 마인드하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하는 마인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 이야기였고요. 자, 이슈와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택시TV 파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입니다. 제 하루의 시작은 뉴스 공장이며 그 뒤에 김용민 브리핑 그리고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새날 방송을 들으며 15년째 택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날 에피소드는 4,332회 중 거의 4,000회 정도는 청취한 것 같습니다. 5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스케줄인데 하루 쉬는 날 말고는 매일 새날을 청취하고 있답니다. 못 들은 거는 다음날 일 나와서 다시 듣고 아마 4,000회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매일 들으니 일면식도 없던 새날 식구들이 매일 보는 이들처럼 느껴집니다. 언제인가 명종님이 방송할 때 제가 메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읽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카카오콜 택시 관련 에피에 제가 반박하는 내용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조언이 필요해서입니다. 어떤 조언이냐? 제가 몇 달 전 택시 일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정치 모르는 일반인들이 정치 이야기,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줄을 이루는 건 택시 관련 영상이 많습니다. 사실 구독자 수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거의 택시 관련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며 정치 시사 관련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막상 만들어 보면 제가 봐도 좀 허접하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정치 관련 컨텐츠는 잘하는 정치평론가 또는 새날 등에 맡겨두고 택시 관련 영상에 집중해야 할까요? 민주당 홍보하고 문재인 대통령 엄호하고 그럴 때는 신이 납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다가 싸움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요.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같이 논의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오로지 택시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 구독자는 벌써 3,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저는 이제 겨우 300명 수준입니다. 어떤 게 맞는 방법일까요? 제 채널 한번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잘 안 되면 새날에 홍보 좀 부탁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식구 같으니 그냥 부탁하면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 염치 없이 부탁드립니다. 채널 한번 보시고 조언 그리고 채널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제 채널 명칭은 택시TV 파란입니다. 처음에는 택시TV 달릴레오라고 했었는데 듣는 분들이 달릴레오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색깔인 파란으로 바꿨습니다. 채널명 어떤 게 좋을까요? 꼭 좀 읽어주시고 조언 기다리며 방송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서 듣기에 팟빵으로 듣기만 합니다. 유튜브 구독은 했지만 볼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울산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택시 TV 파란이었습니다. 예. 택시 TV 파란. 네. 네. 많은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전에는요 택시가 여론의 전달자 같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무슨 나오면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소문을 퍼뜨리고 뭐 이런 긍정적 의미의 여론 전달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택시 기사분들을 악용해서 네. 이제 구전으로 전파하는 이런 것까지 했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택시라고 하는 게 택시 관련된 일이 따로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택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의 어떤 우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 한 공간에 택시 기사와 손님이 탑니다. 그리고 별 이야기 다 하죠. 네. 물론 조용히 가는 경우도 꽤 있지만 무슨 하소연 하시는 분, 술 취해서 주장하시는 분, 정치 이야기 하시는 분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 모든 게 컨텐츠니까 이게 분야가 뭐 정치나 이런 쪽에 굳이 막 얽매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 택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과감 없이 전달하는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어떤 컨셉으로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메일 받고 택시 TV 파란 뭐 이게 어떤 일종의 개념이 안 잡히죠. 네이밍할 때는. 그래서 그 송강호 씨가 나왔던 영화 있죠. 택시 택시 운전사. 518. 네네네. 택시들은. 네. 택시 운전사. 그러니까 운전수? 그런 개념으로 네. 택시 운전사 TV 이런 걸로 이를테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택시 TV 세상만사 이런 식으로. 그럼 컨셉이 확실해지잖아요. 택시 아니면 꼭 굳이 TV란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냥 제목을 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셔도 돼요. 제목이 너무 길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명칭이 확 들어오죠. 택시에서 일어나는 일 하고 택시 TV 파란하고 어떤 채널에서 더 손이 가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만이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유니크한 이제 거기에 좀 집중하시면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을 때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말씀도 조금씩 섞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택시 택시 이용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다가 그 택시 운전 중에 멀미 나올 때 있잖아요. 내 택시에는 항상 봉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모르고 제 가방에다가 실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팁을 좀 주시면은. 저녁에는 술 드시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만약에 택시 안에 실내를 하게 되면 택시가 굉장히 괴로워지죠. 치우는데도 그렇고 비용도 들고요. 냄새도 나고. 네. 어쨌건 택시 속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굳이 TV를 붙여가면서 막 멋있게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봤을 때 딱 볼 때 택시 속 이야기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TV 이게 너무 일반적이어가지고 오히려 차별화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 있어요. 자 어쨌건 택시 TV 파란님 많은 분들 택시 TV 파란 채널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나름 재밌어요. 홍보만 좀 되면 나름 괜찮은 채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흔한 항쟁님입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유튜브 건강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숙취 해소, 갱년기, 발기부전, 고혈압, 당뇨 등을 통기를 통하여 스스로 치유하는 운동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꾸벅. 예.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그래라고 하는 유튜브 예. 명을 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래. 네. 이분 닉네임은 아까 여기 채널 명은 어떠세요? 그 관심이 확 가는데요. 아이 그렇긴 한데 네네. 뭔가 타이틀이 반이란 말이 있어요. 불명확. 제목이 반 불명확하잖아요. 여기 지금 숙취해소, 갱년기, 발기부전, 고혈압, 당뇨 등을 통기를 통하여 스스로 치유하는 운동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저는 무슨 병이다 그러면 그거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치료하는 거다. 근데 그 과정에는 이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궁금해서 그래라고 하는 채널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래요. 숙취해소, 갱년기, 발기부전, 고혈압, 당뇨 이게 남성분들 관심 있을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년 이후의 분들은 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봅니다. 궁금해서 그래. 한번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흔한 항쟁님이었습니다. 네, 패러독시아 80님. 안녕하세요. 아깝지만 주는 나무입니다. 알고 보면 의미가 담겨 있는 닉네임입니다. 지난번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채팅창이나 댓글로 쓰기에 너무 길어서 또다시 메일을 드립니다. 진지하니까 궁서체로 쓰겠습니다. 요즘 비례당 문제가 우리 진보 민주 시민들에게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데요. 우리 진영 유튜브 방송 어디를 봐도 뉴스를 들여다봐도 채팅창과 댓글은 어디로 가야 한다. 난 어느 당 찍겠다. 이런 얘기뿐입니다. 전 투표 직전까지 초심을 찾고 중심을 잡고 싶습니다.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걸까요? 비례대표는 우리 사회에 주목받지 못한 계층과 현행 선거법으로는 지역구를 통해 당선되기 어려운 이들, 즉 소외되고 소수로 내몰린 약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대의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례정당 홍역을 앓고 있는 와중에서는 이 기본 틀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열린당의 손혜원 의원께서 선출직은 결국 인기투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열린당에서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저명 인사들을 한 명씩 공개했습니다. 그때마다 열린당 지지자분들은 열렬히 환호했으며 아마 그분들에게 표가 몰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해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며칠 뒤 공개될 예비 명단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지역구로 나서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며 이미 같은 역할을 하실 분들이 민주당 지역구로 다수 출마해 계십니다.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시민당도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얼마나 나올지만 고민할 뿐 그 안에 채울 내용과 원칙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민주당 비례 8번 이후에 있는 후보님들에 대해 살펴보신 분 있나요? 그분들에게 이번엔 어쩔 수 없다, 포기해라 라는 말만으로 설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 앞으로 채워질 민주당 포함 각 당의 후보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고루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진보 스피커, 진보 채널, 열린당과 시민당 지지자 모두가 지지율과 의석수에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정치 공학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은 현행 선거제를 뜯어보고 의석수 계산기를 돌리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고민거리입니다. 두 정당 관계자와 지지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인기 투표만으로 비례대표를 채우지 말아주세요. 몰빵론 이전에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인물을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열린당, 시민당 지지자 여러분, 각자가 짊어진 비례정당 한 표의 무게를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마음이 급할수록 호흡을 가다듬고 시야를 넓혀 멀리 보고 함께 갑시다. 어차피 지역구에서 다 같이 민주당 찍으실 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더불어 가실 분들 아닌가요? 총선 이후 두 당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어쩌면 합당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새날과 푸른나무님이 그때까지 지금처럼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겁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혹 제 글이 선비질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부족함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민주 진보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네. 푸른나무님이 그때까지 지금처럼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겁니다. 잡아주세요가 아니고 주실 겁니다. 중심을 안 잡을 수가 없네. 이분 말씀이 맞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미래통합당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완전 오염돼 버린 상태라서 그러니까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의석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퇴보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분명히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이 이렇게 개념 없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비례대표의 취지를 촛불 이후에 한 발짝 나아가 가지고 진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할 수 없는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또 한 번의 손해를 보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이 정당방위라는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욕하기가 굉장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한디가 된 거예요. 무엇이 더 중하냐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라는 구성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4년 정도가 더 미뤄지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좋은 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메일이었습니다. 가시죠. 네, GY 한님. 네, 열린민주당에 찍으나 비례연합정당에 찍으나 미통당이 제1당이 되는 걸 막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숨 같은 표를 엉터리 군소정당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열린민주당에 몰빵하겠습니다. 찬님, 힘들게 비례연합정당 만들어서 3%도 못 얻는 군소정당들에게 의석 나눠주고 민주당은 7석밖에 못 얻는다? 차라리 열린민주당에 몰빵해서 25석 다 차지하는 게 낫겠네요. 내맘님,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요. 거지도 아니고 여기저기 비례하자고 다 깨진 명분 찾는다고. 저는 비례는 무조건 열린민주당입니다. 국민들 졸 아닙니다. 김동수님, 민주당에게 열린민주당은 무엇입니까? 보험입니다. 그 보험이 실비보험이 될 수도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박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BLUE 블루님, 민주당은요 자기 주장 강하고 개성 있고 튀고 그런 부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진영 같은 사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정봉주 의원도 그랬고 손혜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지켜줬나요? 최광욱 비서관도 까놓고 말해서 정봉주 의원 사람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과도 친하고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민주당에서 영입 안 합니다. 이건 대통령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그런 곳입니다.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부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열린당 같은 당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댓글이 쭉 지금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남상진 제임스 남님,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좌청룡 우베코, 본진 민주당의 보호령들입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JM 리입님. 민주당 지지자라면 더불어시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각자 살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최선을, 더불어시민당은 명분을 갖추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흡수를, 열린민주당은 강한 민주당을 원하거나 정의당을 신물내는 그런 지지층 흡수를 위해서 각각 최선을 다하여 전방위적으로 민주진영 쪽으로 표를 최대한 끌어오면 됩니다. 다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됩니다. 나이트 위시님, 시민을 위하여의 부정적인 분들도 계신데 전계련과 손잡은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은 시민을 위하여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생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쪽에서 볼 때 골치 아픈 존재가 사라졌으니 안심하고 시민을 위하여를 지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선명한 지지자분들은 열린민주당 지지하면 되고요. 서로 감정적인 대립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하여든 열린민주당이든 단독 20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총선 끝나고 연합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를 측면에서 지원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을 위하여 지금 이름 바뀌었죠. 더불어시민당. 네. 그래서 더 시민 뭐 이렇게 약칭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어 좋은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림화원마미님, 푸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미통미안당입니다. 진보를 갈라치기 위해 계속 논쟁을 일으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이광열님, 군소 정당들도 나름 의미 있는 정당들입니다.
모든 정당 정책이 민주당과 똑같다면 그것이 더 문제죠.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들만이 우리 생활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의 정책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정치가 바로 가장 바람직한 정치일 것입니다. 각자의 지지 세력에 투표를 하면 될 것을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편가르는 것은 올바른 국민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도 바로 그런 것이죠. 각자의 의견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단지 미통당과 미한당을 상대로 싸워도 뿌리 깊은 적폐를 뽑아내기 힘든데 우리끼리의 의견은 서로 존중합시다. 제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SOJOONG 소중님 잘하고 있죠.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지급해 주어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1,000조씩 푸는데 우리나라는 미흡합니다. 전 국민에게 풀어야 합니다. 총선은 한일전님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죽기 전에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국민 재난소득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세금으로 거두면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침체가 가속화되면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재정명님, 재난기본소득 위기가 기회네요. 무슨 기회냐? 대한민국 사회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기회. 우리 민중들이 직장 다니다 상사가 스트레스 주면 상사가 열받게 해? 때려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정부에서 돈 나오는데 이게 되면 우리 민중의 삶의 행복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지금요 디테일이 미세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뭐 재난 소득,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런 말 쓰지 말고 국민 재난 지원금 이런 정도로 바꾸자.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우리도 한 6, 7년 전에부터 다뤘던 아젠다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재정의 부담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구 유럽들도 막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이란 말을 빼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꾸준히 줘야 되는 거니까 재난 뭐 지원금 뭐 이런 형태로 이름만 살짝 바꿔도 같은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예측하건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추종자들 아니세요? 근데 미국도 120만 원씩 주기로 그쵸? 했는데 네. 대한민국만 안 좀 이상하잖아. 그럼요. 국민 만장일치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리고 가시죠. 네, 그리고 허윤호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정부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꾸준히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린 자꾸 해줘요 외쳐야 되고요. 뭐 그래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계속 가시죠. 네, 윤영식님. 지금까지는 야당의 반대나 선거를 앞둔 터라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었다지만 미국이 현금을 푼다고 발표한 이상 우리도 과감하게 재난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동세서점님. 반대하는 기재부 직원 한 3개월만 감봉 처분 내려봐라. 너희들도 견뎌봐라. 지금 자영업자들 강제 감봉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엄혜영님. 김경수 지사의 제안이 맞지요.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 한 달 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그걸 선별하자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당장 지불해주고 내년 세금으로 선별 작업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저는 대구시청 청사 짓는 거 반대합니다. 대구 인구 250만 밖에 안 되는데 신청사를 3,400억 원을 들여서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시장 자신의 주머니로 집어넣지 말고 그 돈으로 생활보조금 얼마든지 대구 시민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진정되면 대구시장 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루나 김님.
저는 친문 김경수 지사와 행정 인재 이재명 지사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너무 좋습니다. 경제 관련 지식 잘 몰라도 이런 방향은 결국 문재인 정부, 곧 국가를 위해서 아주 좋아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죄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한테는 왜 안 주냐. 부자한테 다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결이 나중에 이제 세금 쪽 이야기가 될 텐데 부자 아닌 사람을 선별하는 돈이 그만큼 든다고 이야기했죠. 항상 아동수당이 최근에 그걸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세요. 이 반대하는 기재부 직원들 한 3개월만 감봉 처분해라. 지금 자영업자들 강제 감봉 당한 거다. 한 달 하루가 살기가 어려운데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이 코로나랑 상관없이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을 기계가 해낸다면, 로봇이 해낸다면, 그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근데 국민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리는 내가 직장이 없어도 세금은 내고 삽니다. 간접세. 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살 때 다 붙어있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더 이상 산업 구조가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럴 때 근데 국가 전체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민들로부터 돈을 버는 그 주체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이분들을 다시 먹여 살리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머리에 박혀 있지 않다면 왜 일도 안 했는데 뭐 돈을 줘야 되지 않은 그 마인드는 정말 조선시대 쪽에다 그냥 버려두고 지금 21세기에는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을 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고급의 일자리를 또 뭐 고급이 아니라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일자리 못 만든 만큼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기본적 논쟁은 나중에 20, 30년 지나고 나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걸로 발전할 거고요. 네. 이걸 이미 예견했던 학자들을 통해서 나왔던 단어가 그거 아니에요? 로봇세. 네. 일은 로봇이 하고 그 벌어들인 돈은 국민들이 다시 나눌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이 무너져요. 체계라는 게.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머릿속에 패러다임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경화님, 구미에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뭉클뭉클해지네요. 김영권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스님, 낮에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고양갑의 문명순 후보 인터뷰 들었습니다. 최고 진짜배기 낭중지추더군요. 서민금융, 현장금융, 서민 살리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로망스님, 고양갑 주민입니다. 솔직히 문명순으로 되겠어? 정의당이랑 연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이었어요. 문명순 후보님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민주당 무조건 찍어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새날 실방 보면서 너무 흥분되고 아 맞다 이런 진주가 어디 숨어 있었나 했어요. 문명순 꼭 국회 보내서 일 좀 시켜야 내 삶이 좋아지겠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고양갑은 문명순이라고 큰소리 칠랍니다. 7살, 10살 엄마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꼭 자원봉사 해드리고 싶어요. 심상정 의원은 원당 시장 행사, 지역구 행사, 학교 행사 빠지지 않고 나타나셨는데 우리 민주당 문명순 후보님도 지역 바닥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예요. 문명순 TV로 매일매일 방송해주시면 주변에 알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새날 감사해요. 예, 문명순 후보 나오셔가지고 정말 똑똑하세요. 디테일도 훌륭하시고 그 은행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다른 방향으로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민들이 그 은행에서 일해본 기억에 의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5만 원 송금하는데 송금하는 돈 비용 있잖아요. 이게 4천 원이어가지고 5만 원을 송금 못하고 4천 원을 띄고 4만 6천 원을 송금하는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근데 그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맡길 때는 은행이 그 돈을 갖고 돈 장사를 하면서 서민들이 대출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타파하자 이런 주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서 저는 훌륭한 후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계속 가시죠. 네.
손호철님, 동작을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을 잡기 위해서는 당당한 표정 관리, 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네. 은재이 팡님, 여러분 나경원이 집으로 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감옥으로 가야죠. 지금껏 지은 죄가 얼만데 윤 춘장이랑 자기 남편이랑. 김점자님, 나경원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감옥에서 영원히 살다가 지옥으로 쏙 들어갈 거다. 코진님, 동작을 주민분들 다시는 나경원 보지 않도록 투표 잘 해주시리라 믿어요. 뻔뻔한 나씨 누구 보고 비열하다고 하는 거야? 주제 파악을 왜 저리 못할까? 예.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이수진 후보에게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지고 있어요. 제가 예언했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호감 엄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얻었던 43% 이상 얻기는 좀 힘들 거라고 일단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수진 후보가 초반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나경원은 아는데 이수진이 누군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나경원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앞서고 있거든요. 네. 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나경원은 집으로 가면 안 된다. 키워드네요. 계속 가시죠. 네, 호 3129님, 민병도 의원님 억울하시겠지만 자제해 주세요. 하얀 나비님, 민병도 의원님은 비례연합 가셔서 힘을 먼저 실어주면 나중에 지도부가 보궐 때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희생의 가치는 인정받는 게 우리 상식이니까요. 나이트 위시님, 그동안 민주당이 재외 국민투표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외 국민투표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언제 한번 이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제이님, 대통령, 정부, 민주당, 유권자님들 모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어설프거나 답답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현 정권이 이명박근혜보다 100배, 10,000배 더 낫습니다. 자한당, 황교안, 나경원, 윤석열 이딴 무리들을 확실히 몰아내야 합니다. 열심히 채찍질도 하고 밀어주면서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봅시다. 김영한 사랑운동님, 왔노라 깨시민 대부대여 보았노라 미통당과 저 조물애기들을 이겼노라. 4.19 지역구 압승과 비례연합정당 압승을. 예. 지금 총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투표 어떤 그 의지도 좀 북돋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진짜적 흐름은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청정하늘님, 정부가 잘 못한다는 30%와 기자들을 유럽 여행 시켜드립시다. 윤영식님, MB 정부였다면 일부 기업체나 소수의 국민들은 일본이 전쟁통에 총알 팔아먹었듯이 마스크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만희는 주검으로 발견된 채 신천지에 책임 전가하기에 바빴겠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료진들의 희생정신과 높은 시민의식이 더해져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상황 속에서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 IM님, 저는 미국 조지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마스크 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세계 최고이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대응이 세계 최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이야, 외국에 살아봐야 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못 살아서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속속 대한민국으로 다시 모여드는 심지어 건강보험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외국에서 너무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네. 한국에서 치료받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뭐 편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거리도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네. 봉조른님, 캐나다 공영방송 CBC 전문가 대담을 들으니 한국
이태리, 캐나다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태리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3.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고, 캐나다는 그보다 더 적은 2.9밖에 되지 않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한답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방법이 없고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6일 아침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모든 수술을 미루고 현재 1000여 건의 수술을 연기하고 병상 확보에 들어갔답니다. 한국의 검사 숫자와 병상 숫자를 캐나다와 비교하며 여기는 그런 시설과 검사 인력이 아주 부족하고 한국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국과 같은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니 각자 최대한 감염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새날 화이팅. 예, 캐나다 상황이 이렇군요. 오. 네. 유덕종님, 새날 진행자님들의 멘트 중 팩트 부분에 약간만 수정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의 진단 키트 관련 내용은 악의적 오보가 맞습니다. 다만 미국에 맞지 않고 한국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FDA에 승인 요청한 진단 방법의 키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초간단 진단 키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 방식은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는 감염 진단학회에서 인증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 우리도 쓰지 않는 방식의 진단율이 상당히 낮은 초간단 키트를 개발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인증을 받으려다 발생한 해프닝을 침소봉대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이게 이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유덕종님. 네.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출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구 제명이기에 민병두 의원과 문석균 등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어떤 의원님들도 복당 또는 입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푸나님과 진행자님들 응원합니다. 이분 무슨 관계자 같지 않으세요? 세세한 정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될 걸.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되신 분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요 결국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사람이 그렇잖아. 아까 네. 그 전에 나왔던 민병두 의원 얘기 있잖아요. 네. 진짜 비례당 등에 가서 본인이 이 민주 세력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분명히 또 어떤 다른 기회가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뭐 사실 큰 미투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본인이 그 사퇴하시고 나서 그 진심이 다시 출마하겠다는 걸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면요. 민병두 의원도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신 적 있어요. 대화해보면 진짜 좋은 분이세요. 아이디어도 많고. 근데 여기서 어떤 선택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데요. 그러세요? 동대문에 사세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이제 지금은 조금 당의 방침에 따르셨다가 나중에 뭐 후위를 기약을 하시는 게 더 나은 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혜훈 씨가 저희 그쪽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 장경태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공천 방식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서초에서 떨어뜨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동네랑 연관도 없는 사람이고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민병두 의원 이야기는 이제 거기가 청년들 공천하겠다라고 지정한 그런 공간인데, 그러면 나라면요 두 청년 후보가 있어요. 뭐 장경태 위원장 등 포함해가지고 이 청년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선을 올라오면 내가 손잡고 다니면서 더 선거운동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민병두 의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생각해. 4년 현역 의원 하나만 바라본다는 건 정치적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권산중 바보님, 한성교 응원 좀 하려는데 사퇴라니. 노랑 자전거님, 교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자기 같은 사람 만나니까 힘들지. 교환이 EJ. 네, 하하하. 잠깐만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황교안, 한성교 이게
그 쉽지 않은데 교자 잘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CJH님, 민주주의에서 공천은 경선을 거쳐야 제대로 된 것이지 언제까지 밀실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하나. 당 지도부에서 할 일은 공천 대상자들이 모든 면에서 정치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적합성만 평가하면 된다.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선을 통해 정치인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민주정치, 민주국가 시스템이다. 왕 그리스 신하님, 핑크색이 미친 통당 고소해야 합니다. 핑크색이. 핑크색이. 네. 장현주님, 민경욱이 살아 돌아오다니 이런 미친. 강자리님, 죽었다 사는 건 바둑뿐인 줄 알았는데 미통당 공천에서 나오네요. 예. 여기 지금 민경욱 공천하고요. 그보다 차명진 공천. 이 시민사회에서 난리 났거든요. 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다시 공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최소한 네. 정파를 떠나가지고 그것도 국민들 약자들 가슴에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정치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완벽한 모독이거든요. 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 계속 가시죠. 김숙님, 총선은 한일전, 국회를 국산화합시다. 오파클님, 4.15는 1789 프랑스 대혁명과 같습니다. 부패한 수구 세력을 상징하는 황교안 나경원의 골로 보냅시다. 한상욱님, 민주당이 승기 잡은 소식도 좋지만 선거에 나올 자격도 없는 미통당 것들이 공천받고 나오는 게 문제다. 패스트트랙 검찰 조사 안 하나? 결과로 보면 선거에 나올 자격이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동작구 나씨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개님, 게임 이야기 하실 때 가장 비교하기 좋을 만한 분야가 바둑이 아닐까 생각해요. 바둑도 좋아하는 분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롤의 다이아 등급이라는 건 바둑으로 치면 5단 이상의 극소수, 고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바둑 5단을 대리로 획득했다고 하면 그걸 자기 힘으로 따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석지원님, 최민희 의원님 책 이 이야기 해주신 댓글이 있고요. 다음에 짱호우님도 마찬가지고 심성섭님께서는 조희연 교육감 발언 다뤄달라고 하셨는데 뭐 잘못하신 것 같죠? 자, 라이스 버그님은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다음에 제임스 에드먼님도 마찬가지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탈 90님께서는요 팟빵에 신천지 전동 방송이 있어요. 예전에 이 그 하늘팟이라고 하는 방송이 새날을 이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종합순위. 네.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그 신도들이 다 듣는 방식이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블루몬님 이제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안 하나요 하셨는데 하려고 생각 중이긴 한데 출연자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꺼리는 상태여서 음성 방송으로만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직 4.15 총선 이후에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선별해서 3만 개 중에 골라낸 약 한 30개 정도의 사연들이었습니다. 자, 오직 공감픈 시간입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아이 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절돼서 못 쓰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코로나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는 분께 마스크를 한 200장 정도 받아오셔서 저희 집은 마스크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제 남편이 시댁에 마스크 100장 정도 보내자는 겁니다. 지금 좀 써서 100장 주면 우리는 70장 정도 남는 건데 그걸 왜 시댁에 줍니까? 우리 집에 첫째, 둘째도 있고 가족이 4명인데 시댁은 어머님, 아버님 2분 계시는 곳에 100장은 말이 안 된다. 30장 정도 먼저 드리자라고 제가 어제 말했는데 자기네 부모님 약한 거 모르냐. 마스크 사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 거기다 놓고 우리가 가져다 쓰자. 이러고 삐져서 저랑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가져온 마스크를 시댁에 다 갖다 바칩니까? 드리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거기다 놓고 우리가 빌리듯이 써야 하냐고요. 남편의 기분 풀어줘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분들 말씀도 듣고 싶어요. 그 남편이 잘못하셨네. 지금 200장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당하게 갖다 드리면 되지 또 거기다 갖다 놓고 갖다 쓰는 건 뭐야 이게 이런 남편 왜 이래? 그러니까 왜 100장을 드리자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서로 맞아요. 서운해지면 그래서 이게 100장이라는 숫자가 저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이게 싸움을 피하시려고 하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코로나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마스크 사건도 어차피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기억이 남거든요. 맞아요. 상처가 서운했던 되지.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어떻게 수습하실 거냐 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담론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런 문제로 싸워가지고 감정이 상해져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 지내다가도 또 부부싸움 나면 그때 그 이야기 또 꺼내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게 부부의 패턴이에요, 패턴. 근데 지금 여기는 이런 디테일은 그 숫자도 웃기잖아요. 200장 중에 우리는 4명인데 그 시부모님은 2분이신데 거기다 왜 100장을 주냐 이런 디테일로 싸우고 있는 건데 야 진짜 답답하다 이 부분은 진짜.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아예 그쪽에 갖다 놓고 쓰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시댁의 전화를 뭐 아드님이든 며느님이든 하셔서 어느 정도 뭐 구비를 하셨냐고 여쭤본 다음에 좀 필요하시면 조금 저희가 좀 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면 그래 조금만 다오 이렇게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요즘엔 좀 잘 공급이 되니까 아유 괜찮다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할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장에서 60장 정도만 갖다 드려도 되잖아요. 많죠. 그리고 지금 그 활동력이 많은 아이들과 주부 뭐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쓸 거고 어르신들 지금 약국 가기도 버거우시면 밖에 나가실 일 별로 없으면요 한 5, 60장 정도 드리고 다 소진되면 그때 다시 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되지. 이건 좀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지랖이에요. 아들 자체가 중간에 껴있는 입장에서 200장을 그것도 친정에서 준 건데 요거를 다 갖다 바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기분 좋아해요. 물론 이 여성분도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작은 대화로 이렇게 잘 해소가 안 되는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서운할 것 같아요. 되게. 전 사실 공감이 많이 안 돼가지고 가져온 사연이긴 한데 네. 그냥 구체적인 숫자를 막 얘기한 거는 조금 과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연 보내신 분이 조금 더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5년 차에 아이가 둘이면 애가 많아봤자 5살이거든요. 큰 애가. 그러면 그렇게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는데 가족이 4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는 너무 조금 그냥 숫자 가지고만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막 이분도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해. 그 마스크 사러 가는 게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막 30분씩 막 기다리셨다가 줄 서서 사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서서 더 오히려 병을 얻지 않을까 그것도 더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이걸 막 그렇게 많이 이러면서 조금만 갖다 드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좀 이 서로 간의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사람이 서로가 양쪽 다 쪼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고 이 코너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공감뿐이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을 지금 나름대로 공감해드리고 있구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시댁에 몇 장 필요하고 우리 집에 몇 장 필요하고 처가댁에 몇 장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얘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감정의 문제니까 지금 뭐 시댁에 전화를 드려서 몇 장 필요하세요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드려야 되고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거 그게 사실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귀한 마스크 200장이 생겨서 더 분란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 사태를 가난한 집에 정 쌓인다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 마스크가 많이 생겨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거 잘 감춰두시고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드렸으면 시댁에도 점수 따고 여기저기 점수 따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이게 이 여성분의 원초적으로 잘못이에요. 원초적으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남편이 갖다 주자고 하기 전에 그렇죠. 그 일정 정도 분량 지금 뭐 요즘 마스크 일주일에 2개라고 하면 보통 2, 3일 정도씩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30장이든 50장이든 먼저 갖다 드리면서 지금 마스크 사기 힘드시죠? 이렇게 돼서 갖다 드리고 나면 남편이 설레발 일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스크 있잖아. 우리 저 엄마 아빠한테 좀 갖다 주자가 지금 이 분란의 씨앗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아 남편이 빈정상했구나. 얘기를 먼저 안 해서. 그러면서 나 이렇게 봐. 예를 들면 친정 아버지가 네. 마스크 200장을 그때 갖다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친정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럼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댁에는 이 마스크가 있을까? 갖다 줬지만 마스크 공장하지 않는 이상 네. 자기도 개인 노트를 통해서 얻은 마스크라면 지금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200장을 갖고 보통 개인당 일주일에 2장씩 소진하면 거기 친정 부모님까지 하면 어른 아이 일단 빼고 6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뭐 몇십 장씩이라 서로 나누는 서로 간에 이 과정들이 있어야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커튼님 말씀대로 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모자르게 살아야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댓글로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 공감.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문화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어서요. 내 뒤 백그라운드에 있는 집안에 대해서 뭔가 상대가 챙겨주면 훨씬 기분이 더 좋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우리만 잘 살자 이런 느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건 뭐 부인이건 뭐 처가나 네. 뭐 시가 쪽에 먼저 뭔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댓글 다 읽을 시간 없거든요. 실제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별되어진 걸 보고 이런 생각들 하시는구나라고 느꼈고요. 자, 오늘도 좋은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자, 새날 한나인 94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